안녕하십니까. 국가범죄들을 위한 거친 숨소리 김덕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이 갑이다를 항상 사랑해주시고 청취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비행기를 타고 대륙철도 문화탐방단의 일원으로서 중국 천전에서부터 러시아 바이칼 호수까지 철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갑수 스님의 역작 압록강을 넘어서의 주인공 김태수도 이르쿠츠크와 바이칼 호수를 다녀왔는데요. 저도 이른바 김태수의 루트를 일부나마 따라서 연결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남북이 철도를 잇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철도를 잇는다면 앞으로 장래 비행기 타지 않고도 기차만으로 우리 민족의 시원인 바이칼 호수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2주 동안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합니다. 2주 동안 건강하시고 촛불을 높이 드셔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2주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촛불 항쟁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대부분 촛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는 동안에 새로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거친 숨소리, 김대희 교수님 목소리가 안 들리신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빈자리를 메꾸는과 동시에 지금 촛불 항쟁의 주역들만 모셨어요. 그래서 국정원 감시단 단장님 모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모셨는데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청년연대 대표이고요. 촛불 항쟁의 주역 중에 한 명이라고 소개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국정원 시국회의에서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는 윤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속보에 의하면 10만이 모이는 8월 10일 7차 범국민대회 14일. 예. 그죠? 14일 범국민대회 공식 사회를 보시기로 하셨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집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겠네요. 정말 속보네요. 네. 예. 예전에 광우병 촛불할 때도 그때는 뭐 불법 집회를 주로 사회를 보시고 그래서 윤 대표님 사회를 또 참 잘 보시지. 예. 그런 대중행사. 그래서 사람들의 이 심장을 들끓게 하고 모두가 불법을 하도록 수동하는 그런 사회를 보시기 때문에 아마 14일 집회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08년도 때문에 벌금 받으셨죠? 아니 벌금은 그것 때문은 아닌데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2008년 광우병 촛불 때문에 재판을 길게 받았어요. 그때 제가 잠시 구속이 됐다가 나와서 재판을 한 3년 동안 받았는데요. 2011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게 광우병 촛불 집회 사회를 보고 대책회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011년 7월에 대법원 선고를 받았으니까 2015년까지 제가 집행유예 기간인 거예요. 2008년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기간 사이에 제가 같은 사유로 일반교통 방해죄로 다시 또 기소가 됐는데 이번에는 한미 FTA 집회가 2011년에 있었죠. 연일 날치기 할 때 당시 한나라당이 날치기 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국민들이 연일 나와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집회에 단순 참가 사회를 안 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단순 참가 혐의로 사회 마이크 한 번 안 잡고 참가 3번 한 거 하고 8.15 대회 때 제가 성명서를 낭독했어요. 국민대회에서
그 도로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4건 때문에 정식 재판으로 기소가 돼서 그때 예, 검사는 2년을 구형했나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번에 징역형을 받게 되면 지난 그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외상값에서 1년 6월 기본 플러스 알파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집회 4번 참가한 거에 대한 형치고 너무 과도하니까 판사가 실형을 줘야 하지만 본인이 뭐 폭력 행위를 한 게 아니고 또 뭐 너무 과한 형을 살게 되면 형평에 어긋나고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벌금형에 처한다. 대신 이제 벌금을 세게 준 거죠. 2015년까지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잘 뭐 생각해서 처신해라 이런 예.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 한미 FTA 집회 때문에 받은 거예요. 네. 700만 원 받으셨다고요? 그렇죠. 네.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동종업계 최고입니다. 이거요. 이미 냈어요. 기간 지났네요. 재판 끝나면 그 기간이 나오는 거죠, 변호사님. 잘린 변호사님. 요즘 저 1심 선고하면서도 네. 그 간압 명령 같이 나왔을 텐데. 아, 모르겠는데요. 바로 항소했는데. 간압 없었어요? 1심 명령. 1심에는 벌금을 안 받았고 최종심에서 벌금을 받았어요. 아니. 이번에 1심에서 700만 원을 아마 받았는데요. 요즘 거의 간압 명령을 같이 하는데. 안 간압이 나왔으면 뭐죠? 나중에 확정됐으면 내면 되고. 먼저 내야 되는 거예요? 간압은 네. 간압 명령 넣으면 먼저 내야 되는 아. 게 원칙이죠. 변호사가 아무 얘기 안 하시죠. 아, 그러면 안 넣으면 뭐 지금 아니야? 700만 원이 네. 이제 1심이면 근데 예. 뭐 대법원까지 가려면은 일심이군요. 한 2년 더 걸릴 텐데? 그렇게 오래 그럼요. 걸릴까요? 예. 급한 게 아니군요. 꼭 사건도 아닌데? 그러네요. 아무튼 뭐 그거 저 17일 날 무슨 행사가 있으시다면서요. 아, 예. 그래서요. 제가 한국청년연대 창립 이후 최초 윤희숙 대표 벌금 마련과 청년운동 강화를 위한 한국청년연대 후원 주점을 준비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 합니까? 8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시청역 11번 출구 앞에 그 라페스타라는 예, 아담한 호프집이 있는데요. 거기서 합니다. 네. 그 집중 장소를- 촛불이 있는 날이죠. 네, 장소를 아주 잘 잡으셨군요. 네, 집중 촛불이 있는 날. 그러네. 술 한잔 하고 술김에 집회에 갔다가 집회 끝나고 디프리하러. 예, 그런 구도로 짜신 거군요. 예, 많은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그 아까 얘기하던 것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이제 촛불 그죠? 8월 14일 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를 잘 준비하고 또 8월 11일을 능가하는 또 촛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원세훈도 안 나오고 김용판도 안 나오고 그나마 그죠? 나와야 될 사람 네 사람 중에 우선 2명도 안 나오겠다고 지금 공식 확인한 거기 때문에 14일이 더 커질 수가 있는데요. 14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서로 마련했던 코너 중에 엽기 시사라고요. 코너가 있었죠. 그래서 엽기 시사 중에 그 김무성 그리고 김재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8월 14일 촛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런 얘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일이 지나긴 했지만 네. 요즘 이 촛불 정국을 야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김무성 의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김무성 의원은 이번 촛불 정국을 야기한 그 부정선거의 핵심 인물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자취를 감추고 그 김재원 의원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문자 전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김재원 의원이 형님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그 계엄령 얘기를 좀 개정 안 나왔죠. 이렇게 발의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 청취자들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 김재원은 김무성한테 그렇게 빌빌거렸고 가서 90도 각도 절을 했고 김무성은 또 그렇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허리를 만지면서 그랬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김무성 의원은 1951년생이고 김재원 의원은 1964년생이니까 13살 차이죠. 네.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많습니다. 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한 5살 많은 분한테는 형님이라고 하기가 좀 외람돼서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고 저는 그러는 편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막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형님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좀 난센스죠. 자, 그런데 이 새누리당 비공개 회의에서 김무성 의원이 아주 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발언은 그 비공개 회의인데 이 남경필 의원이 이제 좀 문제를 제기했어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국익에 부합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남경필 의원은 평소에도 이 이빠른 말은 잘합니다. 실천이 없어서 그렇지 항상 말만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무성 의원이 보기에 좀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어린 사람이 행동을 안 하면서 꼭 이 말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 김무성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데 이건 아주 좀 서늘한 발언입니다. 우리를 뒤집어 엎으려는 세력들이 우리랑 한판 벌이는데 이번에 확실히 이겨서 싹 없애버려야지. 우리 편 안에서 절차 문제 제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라.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 그 원문을 보고 우리 내부에서도 회의를 해봤지만 우리가 먼저 까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현재 구속 중이죠. 원세훈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원세훈이 협조를 안 해줘 가지고 결국 공개를 못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대선 당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3시쯤 부산 유세에서 그 대화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듯 쭉 읽었다. 해서 자기가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이 온몸을 바쳐서 이제 일했는가를 과시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비공개 회의예요. 비공개 회의인데 바로 이 김무성 씨가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대화록을 미리 입수해서 까서 읽었다는 것은 이건 아주 중대 발언 아닙니까? 근데 이게 프레시안이라는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네네. 그 새누리당의 비공개 회의록 발언이 언론에 공개가 됐다는 것은 기자한테 누가 알려줬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가니까 이 김무성 의원이 당황하고 당혹스러웠겠죠. 그래서 이분들 아주 발뺌하는 것 보면 아주 능숙해요. 그리고 아주 빠릅니다. 뭐 덩치가 큰 사람이건 작은 사람이건 아주 약삭 빠른 건 똑같아요. 이게 보도가 나가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이 김무성 의원이 대선 당시 정문원 의원이 제기한 대화록 내용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11월 1일 민주평통 행사 발언 내용을 종합해서 만든 문건을 연설에 활용한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게 설득력이 없었죠. 왜냐하면 나중에 공개된 대화록 내용과 거의 토시 하나까지 같았거든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발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누가 기자한테 이걸 발설했느냐. 이 내부 고발자를 찾아라 하고 있었던 차입니다. 하고 있었던 차인데 6월 27일 아침 7시 26분 아주 이른 시간이죠. 문자를 보내기에는 이른 시간입니다. 이건 비상 문자라는 뜻이죠. 7시 26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당직자 모 씨가 문모 씨입니다. 긴급 문자 메시지를 김무성 의원의 휴대전화에 보냅니다. 그 문자 내용이 뭐냐? 어제 대표님 발언을 유출한 사람은 이 대표라는 말이 대표가 아니잖아. 옛날 그 대표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뭐 유시민한테도 요즘 장관이라고 하잖아요. 장관 그만둔 지가 언제인데. 그렇죠. 대표님 발언을 유출한 사람은 김재원, 확인해준 사람은 서병수, 이해훈이라는 말이 나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자가 김무성 의원에게 갔다는 것을 또 김재원 의원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첩보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부에서도. 다 심어놓는 양쪽 서로.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이 2시간 후에 김무성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그 스마트폰에서 까는 것이 기자 망원 렌즈에 포착이 된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바로 이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한번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김재원 의원이 김무성 의원에게 13세 연장의 김무성 의원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형님, 김재원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뵈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먼저 문자 메시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최고 중진회의에서 형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발설자로 제가 의심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저께 밤 30년 단짝 친구가 사망하여 수원 화장장 장례식에서 밤새 있다가 회의에 들어갔던 터라 비몽사몽간이어서 형님 말씀에 대한 기억도 없었습니다. 오후에 김동현 기자 전화가 찍혀 있어서 전화한 적은 있지만 회의 중 깜빡 졸아서 아무 기억이 없다고 말해준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요즘 어떻게든 형님 잘 모셔서 마음에 들어볼까 노심초사 중이었는데 이런 소문을 들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형님께서 무엇이든 시키시는 대로 할 생각이 오니 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꼭 풀어주시고 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에 시간을 주시면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내용식으로는 상당히 깁니다. 야, 이 손가락으로 어떻게. 그러고 나서 실제로 김무성 의원을 찾아갔죠. 네. 찾아가가지고 90도. 이 90도 각도로 막 어깨를 굽히고 절을 하고 김무성 의원이 김재원 의원의 그 허리를 탁탁 쳐다보지도 않고 저쪽 시선은 저쪽에다 두고 이제 손으로 쳐는 장면이 또 카메라에 포착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김무성 의원이 실세고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비굴한 문자와 비굴한 인사를 할 수가 있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김무성 의원이라는 분이 옛날에는 친박 좌장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조금 틀어져가지고 이 박근혜 그때 대표가 친박하지 말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 조금 소원해졌다가 다시 또 이제 친박의 실세로 복귀는 했는데 옛날 친박할 때 이 김무성 의원이 상당히 자기 위세를 과시했어요. 그래서 뭐 친박의 좌장이다 이런 말도 듣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친박이 비주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이가 주류였었잖아요. 그래서 공천을 하는데 이 친박 쪽을 봐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새누리당에. 친이가 다 주도권을 행사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친박계에서는 상당한 공천 학살이 있을 거로 미리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될 바에야 건질 사람들만 건지자 해가지고 친박 공천 신청자를 A, B, C로 분류해가지고 친이 쪽에 서류를 내밉니다. 이런 건 다 은밀히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는 꼭 해줘야 될 사람. B는 뭐 어쩔 수 없으면 빠져도 좋은 사람. C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명단 안 읽어봐도 된다 그겁니다. 근데 그 안에 김재현 의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C에. 예, C에. 근데 그 명단을 김무성이가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재현한테는 김무성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잘못 보면 안 되겠다. 못 받아가지고 김재현 의원이 출마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런 소문이 나들고 또 김무성 의원은 새누리당 그 대표가 될 가능성도 높고 어쨌든 실력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곧 이제 다음 총선이 2016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자칫하면 또 공천 못 받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미리 그 공포감에서 그런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추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기자가 이제 김재원 의원한테 어떻게 그렇게 꽁지를 낮추고 이렇게 비굴하게 굴 수가 있느냐고 또 질문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공천 때문은 아니고 영남 국회의원 몇 년 해보면 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새누리당 영남 의원들의 행태를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새누리당은 말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영남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지역구가 하여튼 영남 사람들, 영남 출신들 의원들이 모이면 술을 따를 때 후배는 꼭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습니다. 이게
그렇게 그게 아주 조폭에 예, 있죠. 관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이 상명하복, 갑과 을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느냐, 정치인들끼리.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연원을 길게 볼 수가 있어요. 멀리는 지금 새누리당이라는 것이 민자당의 후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또 민자당은 민정당. 전두환이 그 군사 집단 민정당하고 네. 그 다음에 민주당 중에서 김영삼의 상도동계 집단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김무성 의원은 김영삼 추천으로 이 정계 입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정당 집단이야 원래 이제 군바리 집단이니까 당연히 상명하복이 심했겠죠. 근데 사실은 그 상명하복, 의리를 중시하는 게 김영삼의 상도동계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더 멀리 이제 올라갈 때 우리나라 야당의 어떤 성격을 또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예전에 윤보선 장면 시절에 이제 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0년대에 민주당 구파가 있었고 신파가 있었는데 구파는 윤보선, 신파는 장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김영삼은 윤보선 구파였었고 김대중은 장면 신파 출신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구파의 신파의 문화가 확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파들은 뭐 술을 먹어도 고급 요정에 가서 먹고 의리를 중시하고 배신을 용서치 않고 그러면서 주로 놀 때는 막 옷 벗고 춤추고 놀기도 하고 이런 스타일이고 구파들은 술보다는 신파? 신파. 네. 신파들은 술보다는 이 논쟁, 토론 이런 걸 중시했는데 이게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실세 정치인의 성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김무성을 비롯한 상도동계 출신들은 그런 그 상명하복의 그 문화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김재현 의원은 자기가 공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영남 국회의원들의 문화 때문이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새누리당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이 2013년 이 시기에 60년대, 70년대의 그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 영남 유권자들도 각성해야 됩니다. 실제로 영남에서 영남 집권의 이득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소수 아닙니까? 다수의 영남 민중들은 오히려 더 피해를 봐요. 게다가 욕까지 먹어요. 그렇잖아요. 어디가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러니까 참 이런 점을 우리나라 이 정치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번 이 조폭의 추억 김무성과 김재현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김무성 씨가 실제로는 김재현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아까 그러셨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시키시면 다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국조특위의 지금 특위위원이에요. 김재현 의원이. 근데 국조특위는 곧바로 그 칼날이 김무성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 김재현을 김무성이 심었군요.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겠네. 그렇죠. 무슨 일이든지 시킨 대로. 그러면 뭐 국조특위가 무산으로 가는 수순으로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14일 날 지금 청문회 일단 뭐 안 된다. 일단 14일까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고요. 19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까 물리적으로 봐도 29명의 증인들이 아니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계획이 14일 날 2명, 네. 19일 날 27명 이렇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좀 제가 잘렸지만은 변호사 아니 좀 정인신문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물어보려면 최소 1시간은 걸리거든요. 한 명당? 그럼 1시간 더 걸리죠. 제대로 좀. 그럼 지금 29명. 네. 그럼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해도 24명밖에 못 하잖아. 1시간씩 돌려도. 근데 29명을 어떻게 하루 만에 다 하겠다는 거야. 이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럼 이제 여기도 휴가도 가고 하는 데니까 또 6시 되면 땡 퇴근하려고 그럴 텐데. 8시간 동안에 29명, 그럼 1시간에 3명, 4명? 그 인사말 하고 나면 끝납니다, 이거. 이거 무슨 이게 정의신문이고 청문회야. 이 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하는 신용만 하다 끝내려고.
이미 뭐 참 국조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예. 어떻게 이런 식의 지금 합의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지가부터가 좀 현실성이 없는. 그렇습니다. 이게 또 뭐 더 연장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곧바로 9월달에 정기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정기국회를 또 제2차 국정조사판으로 좀 갈 수밖에 없게 돼. 국정감사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8월 10일 날 이제 10만이 모였어요. 그리고 8월 14일 날 원래 10만인데 10만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15만 정도는 돼야, 그죠? 좀 기세를 살려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14일 촛불을 우리가 어떻게 윤희식 대표님의 사회로 잘 전달할 것이냐. 이 계획을 한번 좀 들어보죠.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14일 있어요? 집회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네. 한번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구호도 뭐 미리 또 얘기해 주시고. 아니 좀 전에 그 시국회의 운영위가 끝났는데요. 네. 끝나고 이제 긴급하게 집회 준비 팀이 모여서 논의를 했고요. 내일 모레 집회를. 그래서 뭐 제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시국회의 내에서는 사실 이게 좀 이번에 7차 범국민 대회를 할 건지 아니면 촛불 그냥 문화제 2차 콘서트 뭐 이렇게 할 건지가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내부적으로는 그런 고민도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10만에 가까운 우리 이제 촛불들이 모였는데 바로 이제 며칠 뒤에 하는 다음 차수에 촛불을 붙여서 대회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그리고 또 이제 촛불의 수가 이게 바로 이어서 좀 줄어들다고 하면 보수 신문에서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걸 갖고 촛불이 줄었다 뭐 이렇게 또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겠냐 이런 걸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걱정을 다 하시네. 평일인데 평일. 그러니까 평일이고 사실 매번 할 때마다 저희가 뭐 계속 10만에서 무조건 촛불이 늘어야 다음 차수를 붙인다 이런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결론은 시국회의가 책임지고 하는 그 7차 범국민 대회를 하자. 이게 이제 국민들도 혼선이 없고 예, 그리고 애초에 국정조사가 8월 15일 날 끝나는 걸로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8월 15일까지 집중 막 실천 활동을 많이 해온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14일 날 전국에서 이제 모이자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한 단체들도 있고 지금 통합진보당도 100시간 비상행동 들어가셨는데 그런 단위들은 14일 집중으로 또 준비해 왔는데 저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요즘 매일 촛불이 서울에서는 그래도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그 동아일보사 앞에서 그 매일 촛불 하는데 이제 뭐 돌아가면서 나가기도 하고 또 그 지하철 타고 또 이 땡볕에 거리에 나가서 이제 서명도 받고 모금도 받고 하면서 저희 회원 단체 중에 이제 경기 지역 청년들은 1만 명 서명을 받았어요. 지금 시민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10만 명 서명 받자 국민 서명. 네. 이런 취지에서 한국진보연대에서 결정을 하고 여러 단체들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 모금도 하고 있고 또 매주 또는 매일 촛불에 열심히 나오고 있어서 14일 날에도 뭐 집중해서 전국에서 저희 500명 이상 청년들이 그날 밤 12시에 하는 자주통일 대회 참가하기 전에 촛불을 참가하고 예, 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시국회의에서는 이번 14일 촛불 때는 지난 10일 촛불이 굉장히 탄력을 받았다고 보는 거고 많은 국민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거를 7차 범국민대회로 시국회의가 책임있게 개최하면 또 평일이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나올 거다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4일 날 증인 청문회 하는 날인데 김용판이 못 나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벌써 오늘 그렇죠. 속보로. 원세훈도 뜨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겠대요. 예. 그날 뭐 원세훈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고 김용판은 재판해야 돼서 못 나온다. 근데 김용판이 그 전에 자기가 나가면 다 불어버린다고 협박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새누리당 내가 나가면 내가 증인대에 서면 다 까발리겠다고 그랬나 다 불어버리겠다고 그랬나 하여튼 거의 겁박하는 수준으로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재판을 그날로 잡았나 우리가 저 혼자 생각은 김용판 입장에서는 시킨 대로 다 했더니 이제 와서 이제 그러니까 날 왜 괴롭히냐 혼자 죽을 수 없다 이거죠. 이거겠죠. 거기는 진짜 1등 공신인데요 거기도. 그렇죠. 예. 공신인데. 그래서 협박을 해서 그래서 못 나오겠다고 오늘 벌써 속보에 뜨고 이래서 당일날 국민들이 또 그 국정조사 파행에 대한 분노가 클 것 같아서 많이 나오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날은 자유발언도 지금 벌써 엄청 많고요. 신청하신 분들이. 아니 어떻게 받아요 자유 신청을? 자유발언은 아름아름
시국회의 단체 줄을 대는구나. 소속 단체가 많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한 300개 가까운 단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주변 단체 분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시고 어떤 분은 3주째 광주에서 올라오고 계시대요. 매주 말. 네, 매 주말마다 내가 자유발언 하려고 올라오는데 왜 발언을 안 시켜주냐고. 광주에서도 하시면 되는데. 그분은 특별 면담을 좀 해서 이번에 무슨 말씀이 그렇게 하고 싶으신지 좀 여쭤보고 자유발언을 좀 하시게 할지 저희가 준비 중이고 그 외에 그날 뭐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4일 날요? 네.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 하는 거는 또 좀 각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국선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걸 국민들 앞에서 발표도 하겠다.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도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저 지역에서 이날 촛불 집회 때 공연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뮤지컬도 준비하고 뭐 기타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연습해서 기타 노래도 직접 만들어서 이 국정원 이 사안을 가지고 창작곡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다양한 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14일이 그 평일이긴 하지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금토로 이어집니다. 네, 금토 주말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평소 토요일보다 부담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지난 그 10일 촛불 집회로 인해서 이 10일 촛불 집회가 이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까지 다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던 분들도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14일 날은 훨씬 더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게다가 14일 날 왔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잡혀가서 하루 이틀 구류 살더라도 월요일 날 출근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48시간. 네, 그렇죠. 윤희식 대표가 사회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아니 그래서 뭐 네. 저도 네. 한 말씀 드리면은 참 윤 대표께 말씀 그러는 건 아니고 네. 좀 시국회의 네, 시국회의 네. 또 이런 중에 한 분이시니까 주요 네. 좀 시국회의 좀 아쉬운 게 있었어. 그래서 좀 예. 자신감을 가지고 기운을 내십시오.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 더 잘 될 텐데 분명하게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국회의가요? 14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네. 뭐 7차를 붙이냐 안 붙이냐 네. 거기다 원래는 또 10만을 붙였다가 원래 시국회의에서 국민들께 약속하고 선전해왔던 것은 네. 14, 15일 10만 촛불이었거든. 근데 10만을 또 띄고 지금 붙여놓고 난 당체에게 좀 시국회의 분들 왜 그러시나 좀 불만이 있는데 근데 이제 네. 김갑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4일은 또 이제 처음 있는 전국 집중이거든요. 네. 평일이지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말에는 다 지역에서 해왔잖아요. 네. 뭐 강주, 그렇죠. 부산, 뭐 전국에서 해왔는데 이 14일 날은 지역에서 안 한단 말입니다. 서울 다 올라와서 하는 걸로 돼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저희 당도 오늘 아침에 집계를 내보니까 한 10,000명은 올 것 같은데. 근데 저희 당원들 4,200명 그리고 당원들만 오는 게 아니니까 가족들 뭐 동네에서도 아는 사람들 몇 분들 모시고 오고 이러니까 현재 한 9,074명이 저희 당은 좀 모아서 올라올 것 같다. 9,074명이요. 예. 굉장히 구체적이시군요. 우리 숫자 이럽니다. 근데 도시락 숫자. 제주에서 10명, 뭐, 네. 대구에 70명, 뭐 이런 식으로 네. 쭉 숫자가.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네. 저는 최소 저 14일 날도 5만 명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충분히 뭐 한 되죠. 10만 명 좀 능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숫자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너무 걱정만 많이 하지 마시고 좀 이제 시국회의가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되는 판이 돼가고 있으니까 좀 자신감. 지금 시국회의가 네.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시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전에 광우병 대책회의 때도 광우병 대책회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원래 이 많은 예전에 이제 조직된 단체들끼리 하는 투쟁이나 이런 집회가 아니라 다수 뭐 시민들도 참여하시는 열린 이런 투쟁에서는 이 주체 단체들이 굉장히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단체들이 들어와 있고 하니까. 근데 아까 그 김순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애초에 14, 15를 10만으로 정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시국회의에서. 당이 제안했었고 시국회에서도 이게 네. 5차였던가 그래서
10만 촛불 이야기를 아니, 했던 시국회의는 애초에 10일이 10만 촛불이었었고요. 통합진보당이 14일 10만으로 계속 밀고 가셨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네. 뭐 근데 아마 이제 달성된다고 15일이 봅니다. 끝나는 날이니까 그때는 14, 15, 17 계속 집중이다. 이건 결정은 있었어요. 이미 그렇죠. 10일이 10만에 육박했지 않습니까? 그럼 14일은 그럼 14일은 14만. 14만에다가 어버이 연합 5,000명 합치면 14만 5,000명 되는 거지. 뭐 이렇게 150만. 안티팬 포함해서. 달려보자. 아니 지금 아까 뭐 프로그램이나 자유발언 얘기를 들어보니까 14일 날 저녁 7시에 촛불 집회가 시작되는데 네. 이게 그날 끝날까 모르겠네요. 그죠? 그날 밤 10시에 그 자리에서 노동자 대회가 있대요. 네. 시청이요? 예. 네. 그래서 그날은 사실 5시에 시청 근처에서 대학생 대회가 있고 7시에 촛불이 있고 네. 10시에 노동자 대회가 있고 12시에 자주통일문화제가 있고 네. 새벽 2시 반엔 청년연대 청년대회가 있고요. 네. 저희는 옆에서 그러니까 원래 노동자 대회가 청계천에서 여의도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시청으로. 네, 그렇죠. 자, 다. 제가 그 노동자 대회 올라오시는 분 중에 한 분 만날 분이 있거든요. 아, 개인적으로. 그러세요? 가는 잘 길에 됐네요. 있습니다. 그날 네. 시청에 오시면 다 만나실 수 네네.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다 하는 거예요. 다 한 자리에서 하고 네. 새벽에 2시부터 영화제 해가지고 아침까지 네네. 밤샘 행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추 말복도 지났지 않습니까? 오늘이 그래서 말복입니다, 이 이제. 청명한 이 네. 가을 날씨 속에서 이 많은 분들이 네. 이 우리의 민주주의와 이 빼앗긴 민권의 회복을 위해서 네. 다 함께 투쟁해 주시기를 투쟁. 네, 투쟁. 네. 자, 또 다른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두 가지 먼저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코너 중에 이색 시사 코너를 했었죠. 그 코너를 한번 다루고요. 그 다음에 언론 비평 얘기를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박근혜 씨가 휴가 갔다 와가지고, 그죠? 저도의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휴가를 갔다 와서, 이제 유신의, 헌법, 뭐라 그럴까? 그걸 헌법. 페이스북에 이제 네. 올리고 네. 휴가지에 있는 것처럼 하고 올렸는데 네. 와서 보니까 사실은 이미 와 있더라, 아니면 청와대 좀. 와 있더라는 네네. 거였죠. 그래서 과거에 유신헌법에 참여했던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불러들였죠. 근데 이 사람이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 대변인이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지만 선거에 당선됐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은 거로 봐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비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색 시사 올드보이를 선호하는 저도의 여인. 이 올드보이는 언론에서 지금 타이틀로 쓰고 있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구 유신 잔재들이 전면에 지금 전면에 배치되기 시작했던 이제 이런 분석을 하면서 올드보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어요. 언론 타이틀로. 그래서 저도의 여인을 한번 또 분석을 하고. 자, 먼저 여기 오신 두 분, 박근혜 대통령이 바닷가에서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진 봤죠? 아, 예. 네. 예, 맞습니다. 그 사진을 본 느낌이나 또 그런 걸 통해서 이 추정해 볼 수 있는 박근혜라는 실존 인간의 어떠한 취향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진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아, 그 사진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네. 그런 친구들 있어요. 운동장 구석탱이에서 네. 혼자 이렇게 뭘 쓰고 그러면서 놀는데 딱 그거잖아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전면에 나서지도 않고 구석탱이에 처박혀가지고 뒤에 처박혀가지고 예. 딱 그건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 사진 보고 네. 저 바닷가에서 저 사진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 나뭇가지는 누가 주워다 준 건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쓸 테니 너는 저기서 찍어라 이렇게 했던 걸까? 그 사진도 잘 찍었잖아요. 휴가를 혼자 한 것처럼 해놓고 네. 거기에 전문 사진사가 그러니까요. 간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 과정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정말 뭐라 할 수 없는 저는 좀 같은 여자분 촌스럽기도 입장으로서 하고 너무 여자분 입장으로서 그런 거 하는 여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굉장히 촌스러워하고 네네. 일단 좀 그리고 정말 이렇게
딱 짜여지고 연출돼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네, 별로 뭐 관심, 인터넷 관심이 안 가는. 신문 진실의 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그 정주식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칼럼이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네. 중이병이라는 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이병이라는 게 일본에서 발견된 병인데 중2병. 중학교 2학년 병이라고 사춘기에 빠져있는 그 나이 여자 병. 망상 같은 거. 그래서 이 중이병이라는 건 자기도취와 허세에 빠진 맞아. 미성숙한 인격체를 일컫는 은어인데 네. 1999년 일본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중이병이라는 말이 사춘기 청소년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상태를 빗댄 신조어로서 이 방송에서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자아 형성 과정에서 착각과 허세에 빠진 사람을 비꼬는 말이다. 해서 중이병의 흔한 증상은 자만심, 우월감, 우울증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허세라는 겁니다. 이 허세병에 걸린 사람은 특히 여자들 네. 겉으로는 시크한 척하면서 사실은 남들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해가지고 과장된 행동을 하고 주변의 이목을 의식한 무의식한 낙서를 즐기는 증상을 아주 그 정주씨라는 칼럼니스트 그러면서 실제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방치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될지 이 병이라는 건 진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상사병이라는 병도 치사율이 상당히 높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상사병이 없어졌고 대신 이렇게 중이병 같은 병들이 생겨요. 아니 그게 개인적으로 있는 개인의 약점이라면 그냥 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병에 걸려 있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이 정규직 칼럼니스트의 말이. 네. 이 중이병은 말 그대로 중이병이니까 나이가 들고 독서와 사색을 통해 성숙하면 거의 치유가 된답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나이 60이 되어서 중이병이 나타나는 것은 이건 과연 치유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아주 이 날카로운 칼럼인데 저는 최근에 이런 칼럼을 쓰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딱인 것 같아요. 예, 저 모르는 분인데 제가 칼럼 보고 좀 아주 정확한 그 저도의 추억에 대한 이 정신 분석이 아주 놀라운 글이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여전히 그 시대에 그 맞죠? 시대의 네. 기억 속에 살고 있는 인물이라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죠. 치료 조용한 환경. 곳에서요. 네, 그래서 아무 직책 없이 남들이 전혀 관심을 안 두는 상태를 만들어 드려야 치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도의 추억이라는 것이 이제 유신의 추억임이 곧장 드러났죠. 네. 오자마자 그 유신의 돌격수, 유신의 천병, 74세 비서실장을 앉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금 초원복집 사건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남이 가 뭐 영도 따위에 빠져 죽자 이것만 부각되는데 사실 이것도 충격적이지만 더 무서운 충격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지역 감정을 조장한 어떤 당사자도 사법 처리가 없었고 그렇죠. 그걸 폭로한 기자들만 전원 구속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 점을 우리가 꼭 같이 생각하고 이 박근혜 정권의 성격이 예상보다도 더 빨리 그 유신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잠깐 뭐 기사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오늘 보도에서요. 어떤 토론, 그러니까 보수단체 토론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어떤 토론자가 이제 발제하면서 주장을 한 거죠. 북한의 그 정찰총국을 비롯한 어떤 그 대남 기구에서 댓글단을 만들어가지고 200명의 댓글 공작단을 꾸려가지고 한 남쪽의 언론 그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웃기잖아요. 그죠? 물타기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조짐. 김구친이 예전에 전문으로 했던 공작 이런 것의 조짐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순간 약간 심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신이라는 것은 구시대 1970년대니까요. 당연히 그 유신으로 회귀를 하려면 그 유신 시대에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권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올드보이란 말들을 보수 언론에서도 이제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올드보이를 선호한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나왔던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참모진에다가 나이든 이 사람들을 대거 갖다 앉힌다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1939년생이죠. 74세. 13살 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그 새누리당 비대위를 이끌었던 김종인 전 의원. 네. 40년생이니까 한 살 많습니다. 한 살 적습니다. 김기춘보다. 그 다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938년생이니까 76세. 그 다음에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945년생. 정홍원 국무총리는 1944년생 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미 60이 넘었는데, 최소 7년, 최고 14년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65세, 박홍렬 경호실장 64세. 아주 원로급들의 그 아주 그 경륜, 이런 걸 잘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데, 그러면 그 보수 언론들은 어떤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냐면, 뭐 배신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다. 옛날에 그 유신 시대에 유신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전두환 정권 들어서 탄압받고 고생할 때는 거들떠도 안 받다 그러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뭘 탄압을 받고 고생을 했습니까? 대관절 18년 동안 백수했었잖아요. 잘 살고. 그리고 영남 가장이셨대. 그렇죠. 영남대 소녀가장. 소녀가장이 막 6억씩 갖고 다녀요. 6억밖에 못 받았어요. 9억 받아서 4억은 돌려줬다면서.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피해자에 빠진 것을 해서 그 나이 많은 사람을 쓰는 것을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지금 보수 신문들이 보이고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최태민 목사 알죠? 그분이 20에서 이상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예, 저는 그 이유라고 봅니다. 취향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전혀 정책 이유가 아니네. 예, 아주 사적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게 금방 드러났고, 이게 취임한 지 한 6개월 지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대선 시기 때 경고했던 것이 취임 6개월 만에 곧바로 다 본색과 구체적인 물리적인 이 인선으로 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국면이 지금 촛불하고 지금 격돌하고 있는 거고요. 또 촛불에 대한 경고 내지는 전국 운영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이 김기춘이라는 상징적인 인물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촛불 얘기를 한 두 가지만 좀 정리하고요.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는 요즘에 다른 언론을 잘 안 보거든요. 조중동하고, 그리고 여타의 이제 언론하고 이제 잘 안 봐서 얘네들이 보도를 하는지, TV도 안 보거든요. 제가 보는 건 오로지 축구방송 민중해설이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조중동하고 한경호가 지금 촛불 전국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보 언론, 민중해설이 진실의 길 등등의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요. 이번 촛불 집회, 촛불 항쟁을 통해서 한국 언론의 그 이념적 이 지형이 새로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중동, 이른바 조중동은 수구 보수, 그 다음에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아는 중도, 그 다음에 민중의 소리, 서울의 소리, 진실의 길, 주권방송은 진보, 이렇게 3분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를 더 이상 진보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번 촛불 항쟁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도 이 3분직에 분류가 되고 실제로 정치인들도 지금 그러잖아요. 정치인도 수구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안철수 중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통합진보당
진보. 그리고 보수인지 진보인지 모르겠는 당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 언론인들이 1954명이 시국선언을 했죠. 그렇죠. 네.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 언론인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러게 안 세봤네. 언론인이라서 한번 물어봤더니 알 줄 알아요. 다른 언론에 관심이 없다니까. 우리나라 언론인이 총 18,5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겨우 10분의 1이 서명을 한 거예요. 겨우 10분의 1을 서명했는데 이 언론인 그래도 2,000명에 가까운 언론인이 서명을 했다는 건 큰 사건인데 그것이 보도도 또 안 됐어요. 그러게. 그럼 왜 그게 보도가 안 되는가? 제가 서명에 참여한 언론인들을 살펴보니까 일단 그 언론사에서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메인 축을 이루는 기자가 아니에요. 약간 소외된 분들. 미안합니다.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미 이렇게 양심적인 언론인들은 이 주축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건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에서 작년 통합진보당 그을 얼마나 모해하고 모함하고 저주했던 그 특정한 기자들 있죠? 한 명도 없어요. 서명자 명단에. 그거 다 보셨어요, 그거를? 다 보진 않았죠. 한겨레 경향 오마이만 봤죠. 네, 한겨레 경향 오마이. 그때 역시 통합진보당을 모해하고 저주했던 기자는 서명에 참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오늘날 한국 언론의 그 언론인들의 수준과 성격을 저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언론을 만들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장기적으로 고착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꼼꼼하시네요. 다 분석을 하셨어요. 꼼꼼하다기보다는 그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적자 본능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제안도 못 받았는데. 그래요? 기자협회 등록돼 있으세요? 아니요, 등록 안 돼 있습니다. 보수와 중도 중에서 1954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네. 저희는 중도 언론인들은 싹 빼놓고 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언론본부에 가입돼 있어서요. 그쪽 차원에서 제안은 하면 같이 참가를 하는데 기자협회나 이런 데는 아니 기자협회가 아니고 그쪽으로 했을 거예요. 언론본부 그쪽으로. 그래서 언론본부에서도 그 서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권방송은 너무 바빠가지고 연락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촛불 이제 그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디까지 쟁취를 해야 되나? 요거를 한번 갈무리를 하고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리가 돼야 14, 15일 그리고 그 이후의 투쟁 전망을 보고 9월 어떻게 하고 우리가 뭐를 쟁취할 때까지 어떻게 싸우자 이런 것이 좀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민심의 요구가 뭐고 우리의 목표는 뭐고 무엇을 또 돌파를 해야 되냐, 그죠? 지금 투쟁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이 뭐냐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하고 방향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국회의는 전체적으로 무슨 발언의 수위나 이런 걸 정해놓지는 않죠. 그냥 참여 단체별로 또는 발언자별로 임의로 맡기는 거죠. 집회 때요? 네네. 아니면 회의 집회 때요? 네네, 집회 때. 집회 때 일정하게 그 수위도 얘기를 하죠. 발언 수위를요? 예.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시국회의가 합의한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몇 가지. 주요하게 뭐 진상규명, 뭐 책임자 처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뭐 이런 등등의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이제 시국회의에서 봤을 때는 그 이상의 급진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물러나라, 뭐 이런 또는 선거가 부정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발언을 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선거가 부정이 아니라 선거가 무효다 그 얘기였죠. 부정선거라 뭐 무효다. 지난 대선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장을 걸고 활동하시는 단체 회원분들이 발언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런 발언은 자제되지 않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마 그건 이제 그 단계적 전략적 그 고려가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뭐 용기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 한계를 줬는데도 그것만 또 못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그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야유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저 국정원 감시는
어느 수준까지 하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는 뭐 명확하죠. 뭐 남재준 해임 네. 그리고 우리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해체. 그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대박. 갑시다 이제 생활 속에서 잠깐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휴가가 너무 길어. 이게 휴가가 또 한계가 있어서 힘드는데. 휴가는 기간이 있죠. 이 국정원이 해체되면 감시할 이유 없으니까 이제 그때까지 있을 모양이네. 아니 그 피선이 14일까지 하고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단 생활 이제 속에서 촛불로 나와야 되겠지. 그렇죠. 시점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 활동도 어쨌든 촛불로 모이자라고 게릴라전을 펼친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본대로 네. 서울 광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제 국정원을 감시하는 활동을 네. 끊임없이 할 것이다. 물론이죠. 그렇게 앞으로 평생 감시다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오히려 반대로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네. 이 말은 그 김영삼이 옛날에 그 유신시대에서 네. 유행했던 말인데 네네. 그 닭이라는 것이 새벽을 알리니까 새벽을 알리지 못하도록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기어이 온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새벽은 민주주의를 의미하죠. 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닭이라는 것은 그 닭소리하고 새벽이 오는 거하고는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김영삼 씨가 이 말에 담긴 이 오류를 잘 지적한 거예요. 닭이 못 울게 해도 새벽은 온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도래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 이제 김영삼 씨가 약간 인기가 있는 민주 투사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안철수는 김영삼보다는 낫고 노무현보다는 못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no. 안철수는 김영삼 전반기보다는 훨씬 못하고 후반기하고는 뭐 비교될 수는 있겠다 정도로 제가 고친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그런데 요즘은 또 이 시국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 닭이 있는데 울지를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닭이 울어야 새벽이 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표가 이제는 이 시대에는 좀 바뀌어야 된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오는 게 아니라 닭의 목을 비틀어야 새벽이 온다. 비틀어서 울게 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는가. 바로 이 촛불항쟁이 현재로서 지향해야 할 바를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목표와 정치 닭의 목을 비틀어서 네. 이게 만들자. 그래 새벽을 알리게 하자. 박입니까? 닭입니다. 분명히. 박이 아니고 박. 네. 박은 타는 거고요. 다른 분들 의견을 좀 주시죠. 올해 그 지금 어쨌든 이 국면을 우리가 잘 대중들의 의기를 잘 모아서 이번만큼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데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싸움 아닙니까? 그죠? 물러설 곳이 없잖아요. 저는 이번에 만약에 선거 부정 문제를 바로 잡지 않고 정부가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여타한 어떤 움직임이 없으면 전 항쟁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아니, 국민들이 민주주의 절차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에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항쟁이죠. 그러니까 이 공작선거 문제가 진상규명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독재 시대의 유령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공안정국도 나타날 거고 네. 정치사찰도 나타날 거고 그다음에 아마 백골단도 나타날 겁니다. 다시 백골단도 나타나고 땡박뉴스도 나타날 거고 영남 패권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독재 유신 시대의 유령들입니다. 이런 유령들이 출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공작선거의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현행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철저한 사법적 응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름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만 해도 지금 10여 명 이상이 저는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시국회의에서 그 정도 선까지는 나가야 돼요. 남재준 해임이 아니라 남재준 구속입니다. 왜냐하면 남재준은 국가 기밀을 빼다 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에서 경찰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수사 조작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수사 대상이지. 그렇죠. 저는 해임이나 파면 대상은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구호를 바꾸셔야겠네. 아, 예, 오늘 가서 좀 지금 좀 바꿔야겠습니다. 해임과 처벌이죠. 해임은 이제 행정적인 거고, 네. 처벌은 사법적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촛불 전국에 대해서. 저는 우리 역시 저 김갑수 선생님의 그 촌철살인이 시원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꾸. 항쟁의 저 방향과 간역을 탁 찍어주시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황, 지금 이모 국정원 사태를 포함한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다. 저는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역시나 아량이 있게 지금 이제 이 청와대와 정부에게 지금 타협할 걸 요구하고 있는데, 이 청와대와 정부가 좀 뭔가 아직도 저 정신 못 차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하야와 사퇴의 구호를 안 들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좀 청와대와 정부가 이 현실의 엄중성을 좀 직시하고 결자 해지,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부정선거고 선거가 무효하라 그러면 재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반에 이 민주당을 포함한 또 문재인 전 후보도 초반에 좀 잘못 깨우는, 초를 쳐놓은, 초반에 대선 불복 아니다, 승복하겠다 이미 선언을 해놨잖아요. 민주당 차원에서도 그 후보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 저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그 사이에 증거인멸도 이루어지고 이런 국민들의 저 분노, 열망, 이게 또 가로막아 온 게 있는 거거든요. 또 이게 진출하는데도 한계를 지어놓은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둘 또 새로 밝혀진 사실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또 강목한 진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 스스로 족쇄를 채워놨던, 초를 쳐놨던 것을, 그래서 또 한편으로 국민들이 더 어렵게 이 진실과 정의를 향한 길, 이 험로를 좀 뚫어가고 있는 것이죠. 개척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한편으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지금 하야와 퇴진, 선거 무효의 구호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대단히 아량 있게 청와대와 저 정치권을 향해서 대타협하라, 이걸 저는 또 한편으로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근데 그걸 제대로 못 잊고 계속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또 한편으로 청와대와 정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 상황을 제대로 보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야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부정선거를 하고 공작선거를 한 집권 여당한테 야당이란 사람들이 사과해 주세요, 이런 야당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런 건 앞으로 시일이 오래 지나면 무슨 전설 속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야가 사이가 좋았으면 그랬겠는가. 예?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인데 이 문재인 안철수라는 대중적인 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국민을 너무 제대로 이끌지를 못해요. 맞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됩니까? 지금 이제 여름에 가기 전에는 돼야죠. 지금 국정조사도 8월 말도 길지만은 그래도 한 그 정도까지는 저 개인적으로 좀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8월 말 지나면 그러면은 이제 8월 23일도 국정조사 성과 없이 끝나고 청와대도 여전히 난 모르겠다, 난 뭐 덕본 것도 없다, 이렇게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은 달라져야죠.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 이 대통령. 그럼 이제 투쟁의 구호나 이런 것이 또 달라져야 된다. 국민들이 뭐 거죠. 그때까지도 더 이상 또 참고만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뭐 달리 답이 없죠. 그 대표님은 시국회의 들어가 계신데 지금 이렇게 그렇죠?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뭔가 전환이 필요할 시기가 올 텐데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다음 주 시국회의 차원으로는 다음 주 21일경에
수요일 오후 1시 정도에 전국에서 모여서 2차 전국 연석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국정조사가 뭐 누구나 예측하듯이 알맹이 없이 진행될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그 이후에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뭘 더 요구할 건지. 제 생각은 저는 뭐 지난번에 그 민주당이 천막치고 광장에 나왔잖아요. 나온 날 시국회의 대표들이 가서 만났는데 저도 갔었거든요. 네. 가서 민주당 한마디씩 뭐 하라고 그래가지고 청년 입장에서 청년들도 지금 시국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우리 선배들이 피로 지킨 민주주의가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어느 시국회의 특정 단체의 문제도 아니다. 지금의 청년들처럼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아직 광장에 다 나오지 않는 이유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국민들이 믿고 따를 만한 야당의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직 나오고 있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 이명박 정권을 거치고 다시 박근혜 정권 탄생하면서 야성을 잃은 야당들을 보고 무기력감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건 민주당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준 그 의석수 그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자신들을 걸고 좀 싸워달라. 그러면 국민들이 나오고 국민들이 지켜줄 거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뭐 시국회의 내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불만 또는 민주당에 대한 뭐 일정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지금 당장의 하야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당장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성급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런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촛불에 대한 응답이 저는 김기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 촛불에 대한 박근혜의 답은 김기춘.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상대로 이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도 뭐 야권, 뭐 진보, 중도 합쳐서 유신 독재 정권의 부활에 반대하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국민들까지 다 같이 싸워야 저는 이 싸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 14, 15일 집회에서 뚜렷한 그 변화가 없으면 더 이상 문재인이나 안철수에 미련두지 말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촛불항쟁의 상징적 인물로 세워야 돼요.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그럴 만한 자질과 자격도 충분히 있고요. 덜 알려졌기 때문이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투쟁이 격화될수록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다 걸고 싸우는 항쟁이라는 것은 상징 인물을 만들지 못하면 능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네. 우리 단장님 이제 끝나면 또 가셔야 될 텐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한테 각오 한마디 해주시고 정리하시죠. 각오할 건 아니고요. 15일 넘어서 가지 할 거다. 잘 놀겠습니다. 어쨌든 건 이 잘못을 저지르는 게 국정원이잖아요. 근데 이 국정원이라는 거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범죄 집단이고 진짜 공무원, 천남 공무원들 8시 퇴근하는. 그래서 시청 광장으로 나오면은 뭐든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정치인이라는 것들은 어차피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 덜 모였다고 생각하지만 더 나오면은 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점점 이렇게 대답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수록 잃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빨리 책임 있는 태도로 나와야지만 덜 잃고 그나마 좀 자기 것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청 관계적으로 다 같이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14일 날 가겠습니다. 그 국정원 임직원들을 감시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친구처럼 생각해가지고 이 팻말 같은데 국정원 임직원들의 촛불 집회 참여를 권유합니다. 이런 거 좀 써붙여놓으세요. 예. 내일부터 한번 해봐야겠네요. 더 열받겠네요. 그때 진짜 쫓아 나오겠는데요. 자, 오늘 원래 이제 8.15 관련한 역사 시사를 좀 다루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2부의 마무리 표가 나왔어요. 달개 목을 비틀어야 새벽이 온다라는 이 문구를 8월 14일 투쟁에서 한번 우리 윤희식 대표가 한번 대중의 검증 한번 받아주세요. 대중이 좋아하면 가고.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14일 날, 15일 날 시청 광장에서 저희 공개 방송 하니까요. 그때 뵙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14일날 개성공단 회담 결과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8월 18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9일날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과 뭐 남북관계 유일호 선언 이런 얘기를 또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14일날 뵙고요. 오늘 국민이 갑이다 26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경찰, 검찰, 국회의원 다 있어도 모두 다 을입니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 국민이 갑입니다.